Boy, we've come a long way. You know, in the old days, there were no lights, no heat, no creature comforts. Just creatures. Everyone comfy? No, sir. Not at all. Nowadays, you just plug everything into your car. You got lights, heat. We are out of pesto. I'll make a run. Hey, everybody comfy? No. Not at all. Okie doke. 우리 시대 가장 진화한 전기차, 양방향 충전에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 5. 단풍이 물드는 10월, 라디오 서울과 함께 건강하고 활기찬 계절 맞이하세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주말에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충성파 100%로 공산당 최고위직을 채우면서 전례 없는 3선 집권의 절대 권력을 쟁취했습니다. 당대회에서 시진핑 옆자리에 앉아있던 전임자 후진타오는 원치 않는 퇴장을 하면서 중국의 최고 권력자가 누구인지를 세계가 지켜봤습니다. 영국에서는 최초의 아시아계면서 최연소 총리가 탄생했습니다. 지난번 선거에서 2위를 한 리시 수낙 전 재무장관인데 골드만삭스에서 헤지펀드 매니저로 일했고 재무장관 당시에는 미국 영주권자입니다. 그리고 슈퍼 부자입니다. 중간 선거를 2주일 앞둔 오늘 현재 투표율은 이전 기록인 2018년보다 높습니다. 조지아를 제외한 거의 모든 주요 상원 선거 결과가 공화당 쪽으로 쏠립니다. 공화당이 거의 이긴 적이 없는 진보적인 오레곤과 로드아일랜드 지역구에서도 공화당 후보가 경쟁해 볼 만한 정치 환경입니다. 오레곤주 선거는 홈리스 피플 등 이슈에서 민주당에 대한 심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겨울철 코비드-19 정책 딜레마와 마주치게 됐습니다. 항소법원이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대학 학자금 탕감 집행을 중지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신청 접수는 계속됩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크로아티아에서 우크라이나 관계자들을 만납니다. 우크라이나가 왜 러시아를 물리치고 있는지 세 가지 이유가 흥미롭습니다. 전쟁을 넘어 사업이나 일상에서 모두 적용되는 전략 전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미국의 많은 사람들은 주말이기 때문에 쉬고 있었겠지만 미국의 정책 이반자 그리고 핑크탱크 사람들은 주말에 전혀 쉬지 못했습니다. 아시아의 대국 중국에서는 사실은 5년 전에 미리 예고된 일이기는 했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완전히 주목할 만한 그런 강자로서의 권력을 쟁취했다 하는 게 있고, 영국에서는 영국 사람들은 엘리트들이 지배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런데 이번 엘리트는 물론 엘리트입니다. 굉장히 학비가 비싼 대학교를 나왔고 지금 어느 정도 부자냐면은 버킹엄 궁에 들어있는 영국의 왕족보다 바로 이 사람이 더 부자인 그 정도입니다. 인도계 이민자의 아들이고 전에 재무장관이었던 최연소 42살 영국 총리가 이제 탄생하게 됐기 때문에 미국은 오늘부터 미리 예상들은 했겠지만 특히 영국 총리의 경우는 누가 될지 예상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지금 계산을 할 것을 계산을 해보겠죠. 우리가 또 오늘의 미국에서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안 보고 갈 수는 없어서 먼저 중국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부터 보겠습니다. 중국 공산당 20차 대회 5년마다 한 번씩 열리고 전체 그 대표단은 2,300명. 그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사람은 370명. 더 중요한 사람은 최고 권력자 시진핑을 포함해서 7명입니다. 투표로 결정을 하는데 보통 시진핑 이전까지는 지루하고 결론을 뻔히 아는 것이고 어느 정도는 정해놓은 룰에 따라서 되는 것이었는데 이번은 굉장히 드라마가 많았습니다. 특히 막판 드라마는 세계의 모든 것을 보여줬는데 정년 그 규칙을 깨고 이제
원래 그 나이에 따르자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금 59살이기 때문에 이번에 3선에 도전조차 할 수 없는데 당연히 그것을 장악을 했고, 그리고 이제 떨어진 사람도 놀랍고 6명, 시진핑을 제외한 이제 나머지 그 6명의 그 정치국 상무위원이죠. 떨어진 사람들도 놀랍고 들어간 사람들도 놀랍고 해서 이제 주석을 포함해서 7명, 이 주석 그 자체는 내년 3월 달에 또 다른 이제 뭐 페이퍼워크라든가 그런 그 관계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 될 것이고, 아무튼 그 리커창 총리가 67세입니다. 이 사람은 상무위원을 유지할 수 있는 나이인데도 안 됐고요. 그리고 리커창 총리의 후임이 될 것으로 예상했었던 왕양도 67세인데 안 됐고, 나머지 또 2명도 안 됐고 해서 그 4명이 4명을 빼고 그 4명의 자리에 완전히 누가 보더라도 노골적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한 충성파가 들어갔습니다. 전에 비서실장 아주 전에 작은 역할을 맡았을 때 부주석 이전에 본인이 어떤 그 지역에서 역할을 맡았을 때의 뭐 비서실장, 뭐 지금의 비서실장 이렇게 완전한 충성파로 지금 모여 있고, 더군다나 이제 상하이 같은 경우는 저희도 뉴스에서 여러분들께 많이 그 전해드렸었는데 워낙에 중국이 그 코비드의 그 규제 같은 것이 단단해서 상하이 사람들이 밖에 먹을 것이 없는데도 사러 못 나가고 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잖아요. 리창이 그 상하이의 총책임을 맡고 있었는데 부총리라는 직책도 과거에 해왔던 것처럼 하지 않았는데 건너뛰고 총리가 될 것으로 임명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너무너무 이 사람에 대해서 분노했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사람들이 분노하는데도 나의 지로 그 코비드 19 정책을 따라줬다 해서 충성파로 그 찍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상무위원들 가운데서 누구도 다음에 시진핑 그 현 주석의 자리를 이어받을 후계자가 없습니다. 후계자 구도를 안 놨다는 것은 내가 가능하면 그 다음에도 집권을 한다는 것으로 가지고 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원래 67세 이상은 최고 지도자가 안 되는데 뭐 시진핑도 69세고 다른 사람도 뭐 72세도 있고, 그 룰 자체가 시진핑에게 완전 충성만 한다면, 조금 보드랍게 얘기하면 시진핑의 사람이기만 한다면 나이도 모도 이전까지의 그 규제가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당원도 시진핑에 유리하게 개정을 했고, 가장 극적인 순간은 아마 비디오를 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자리에 앉아 있는데요. 시진핑 주석의 시진핑 입장으로는 왼쪽이 되겠네요. 후진타오가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사람들이 두 사람이 와서 이 후진타오를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데 후진타오는 안 일어나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결국은 그 회의에서 퇴장당했습니다. 퇴장당하고 나서 흔히 이런 그 독재 국가에서 나오는 그 국영 매체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후진타오의 건강이 좋지 않았다. 건강이 좋지 않았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나가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이 쫓겨나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표정 자체가 몰랐던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그 아주 딱딱하게 굳어 있었던 당혹스러운 그런 모습, 그리고 시진핑 뭐 중국 국가주석도 별로 이렇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게 맨 마지막 이게 정말로 100% 중국의 국영 언론이 얘기를 한 것처럼 후진타오 주석의 그 전 주석의 그 건강이 나빠서 그렇다 하더라도 세계에 다 보여준 겁니다. 이제는 후진타오조차도 그 자리에 없고 모든 사람들은 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컨트롤할 수 있는, 시진핑은 이제 그의 부하에 둘러싸여 있었고 그로써 어느 때보다 권력이 강하고 앞으로도 계속 강하게 할 것이다. 그는 그 강한 권력으로 뭐 후진타오까지도 하지 않았던, 시도하지 않았던 세계에서 중국이 질서를 다시 잡아보겠다 하는 것을 가지고 나간다는 것, 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미국 정부도 정책을 마련을 할 텐데 그럴수록 중국에서의 시위는 강해집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이번에 그 당대회를 보면서 여자가 없어요. 여자라고는 앞에 앉아있는 외국 기자단, 외국 취재단, 외국 특파원들은 여자가 있는데
그러니까 검은 머리가 아니더군요. 노란 머리더군요. 이렇게 여자가 없다 하는 그런 것들도 볼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아시아에서의 달라진 것이고, 그런데 5년 전에 이미 제가 비슷한 보도를 여러분들께 5년 전 당대회가 있을 때도 해드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걸 더 확고하게 노골적으로 한 게 지금 아시아에서의 변화입니다. 영국에서는 원래대로 하면은 뭐 다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고 더 복잡할 줄 알았는데, 보리스 존슨이 카리브해에서 휴가를 지내다가 이제 그 리즈 트러스라는 총리가 뭐 50일도 채 되지 않아서 세금 정책 등으로 사임을 하고 나자 바로 짐 싸가지고 갔어요, 영국으로. 그래서 보리스 존슨이 컴백하는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토리당 보수당의 새로운 그 총리가 필요하니까. 그런데 어제까지 보니까 이 총리가 있으려면 357명인가, 그렇죠? 357명 가운데 그 의원들 357명 가운데 100명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지 된답니다. 그런데 보리스 존슨은 100명 이상의 지지를 받았다고 했지만 사실은 100명 이상의 지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비해서 리시 수낙이라는 이제 차기 영국의 그 총리는 130 몇 명이든가요. 아무튼 100명보다 훨씬 높게 받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100명을 못 받으니까 이건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돼서 리시 수낙이 차기 총리가 되는데, 뭐 제임스 카메룬이라든가 토니 블레어가 영국의 총리가 될 때도 뭐 사상 최연소라고 우리가 얘기했었는데, 그때 그 두 사람은 43살이었습니다. 물론 뭐 프랑스 대통령 같은 경우는 더 젊은 나이에 대통령도 했지만 이 사람은 42살이고 해서 이제 다들 자격 요건이 안 되니까 된 거예요. 그리고 불과 60일도 전에, 45일 전이죠, 이번에 사임을 한 그 리즈 트러스 총리와 싸워서 2등을 했죠. 리즈 트러스 총리가 막 인기 영합주의로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세금도 낮추면서 경제는 훨씬 더 위로 올릴 수가 있어 했을 때 이 리시 수낙은 재무장관으로서 경고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 그런 일은 없다. 세금을 낮추면서 돈이 흥청망청 들어오게 하는 그런 정책은 없다 했고, 7월 달에 장관에서 사임을 하고 그 전에 이제 보리스 존슨을 막 내쫓는 것을 재무장관 사임하고 보리스 장관 내쫓고 리즈 그 트러스와 대결해서 2등을 했죠. 인기 영합주의자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랬다가 지금 이제 그 50일이 안 돼서 다시 총리가 되게 됐는데, 1812년 영국의 의회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최연소랍니다. 2015년도에 의회에 들어갔으니까 7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총리가 된 거고, 그리고 2016년도에는 브렉시트,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는 것을 강하게 지지를 했었고요. 제일 유명한 것 가운데 하나가 영국에서 최고 부자입니다. 이게 완전히 그 어느 정도 부자냐면은 돈이 얼마가 있다고 하던가요? 2022년도 영국 왕실이 갖고 있는 돈이, 왕실의 자산이 약 3억 7천만 파운드, 한 4억 2천만 달러 정도 되는데, 이 사람 신임 총리 아직 선선 안 했지만 총리 그 예정자는 7억 3천만 파운드. 이거 거의 2배잖아요. 8억 3천만 달러 돈이 있습니다. 본인도 골드만삭스에서 재무장관 되기 전에 뭐 헤지펀드 뭐 이런 일을 했었고, 그리고 와이프네가 엄청난 부자입니다. 와이프 집이 뭐 테크놀로지 그 회사 무슨 뭐 그 인포시스라는 것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INFOSYS 그 활자체 보면 아실 텐데요. 그런 회사의 상속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산이 많아서 아내도 또 뭐 벤처 회사도 몇 개 갖고 있고 하는데, 이 사람들 돈이 많으면 항상 문제가 생기잖아요. 아내가 영국의 거주자가 아니었다, 뭐 이런 것이 있었고, 그리고 재무장관 당시까지도, 재무장관 할 때도 이 리시 수낙 그 신임 새로운 그 총리도 미국 영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미국 영주권은 지난해에 포기했다고 하거든요. 다른 2명이 있는데 너무너무 화려한 집에 살죠. 산타모니카에도 뭐 한 600만 달러짜리 집이 있다고 하는데, 영국에 뭐 집이 뭐 적어도 3채 알려진 게 그 정도 있고, 알려진 거라고 말하니까 좀 어폐가 있네요. 3채 집이 있고, 뭐 집 안에 가면은 뭐 모든 거 다 시설돼 있는 거 여러분들 짐작하시죠? 뭐 명상실 따로 있어, 요가실 따로 있어, 이런 화려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 이민자의 아들이에요. 어머니가 약사셨던 것 같고요. 그
동아프리카에서 이민을 온 부모 아래서 1980년도에 태어났는데 부모 전부 인도계입니다. 그리고 그 부자집 상속녀인 와이프도 인도계입니다. 자랄 때 스타워즈의 그 제다이 기사를 너무너무 좋아했고 스타워즈 영화 가운데서 엠파이어 스트라이크스 백을 제일 좋아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일단 신임 총리가 여러 가지 예상들을 했잖아요. 재정 문제에 대해서도 예상을 했고 그렇게 하기는 했으나 지금 영국의 재정 상태가 이 사람이라고 물론 세금을 그럴 때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높고 할 때 올리면은 낮추면은 큰일 난다. 그러면 지금 뭐 달러가 어떻게 되는데 하면서 파운드화가 폭락되고 뭐 주식시장 엉망진창되고 하는 것까지는 다 예상을 했지만 기본적인 영국의 그 경제 환경도 지난번 총리 때나 그 전에 보리스 존슨 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년 동안 이 사람도 굉장히 그 힘든 원래 이번 총리가 결정되기 전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누구라도 이미 결정된 2년 아주 그 힘든 그런 그 환경에서 총리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에이시안으로서는 아시아계 최초의 총리, 왕족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 영국에서 총리가 됐다. 세상이 이만큼 변하고 있는 거죠. 중국은 점점 독재, 전체주의로 가고 영국은 어쨌든 지금까지는 일단은 시작이 너무너무 부자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갈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나중엔 그게 또 부자가 아니어도 갈 수 있는 이런 세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오징어 게임의 이정재 씨가 그 스타워즈 촬영 때문에 영국에 있지 않은가요? 그런 것 같은데요. 오늘의 미국은 유한양행 뉴오리진 건강식품과 유정란 배반엽 줄기세포 화장품 전문회사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프리미엄 고기 쌈밥 전문 레스토랑 쌈,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한국 홈쇼핑 공동 후원입니다. 중국, 영국 얘기가 아니라 다시 이제 미국으로 돌아옵니다. 미국도 굉장한 그 변화가 많고 사람들이 싸울 때는 변화가 더 빠른 속도로 그리고 한쪽으로 확 쏠리게 되거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2022년 중간선거가요. 2018년 기록을 지금 거의 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2018년 이후에 2020년도에도 선거가 있었지만 그때는 대통령 후보 이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굉장히 투표율이 높잖아요. 그런데 2018년 선거도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2016년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2017년부터 18년 선거가 치러질 때까지 집권을 했었는데 좋아하는 사람은 엄청 좋아했지만 뭐 헬스케어를 없앤다 이런 그 이슈 등에는 싫어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아서 나가서 민주당을 많이 뽑아줬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지금 현재의 공화당의 영킴 의원이 그 문제 때문에 그 한번 그 시스네로스가 그 민주당이 차지를 했죠. 그리고 다시 되찾아왔지만 2020년도 선거에 그 정도로 굉장히 그 트럼프 전 대통령에 관한 것 또 이민과 헬스케어 그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는데 항상 선거라는 것은 어떠한 그 변화를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옵니다. 이번에 그 선거는 2018년보다 예를 들어서 39개 주에서 어제 그제까지인 것 같은데요. 뭐 CNN의 집계로 580만 명이 투표를 했다 하는데 같은 그 기간 동안에 2018년 그렇게 열기가 있었을 때는 500만 명이 투표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2018년이 1978년 이후에 그러니까 78년, 88년, 98년, 40년 만에 가장 그 투표율이 높았었거든요. 이번에 그것보다도 더 투표율이 높을 수도 있다. 지금대로라면. 왜냐하면 뭐 조지아주라든가 오하이오주라든가 조기 선거하는 것을 집계를 해보면 그렇게 나온답니다. 그래서 조지아주 특히 이제 지역에 따라서 또 달라지잖아요. 한국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 애틀란타 같은 경우는 2018년에 현재
2배랍니다. 이건 정말 기록적인 거죠. 오하이오주도 2018년보다 현재 그 투표율이 2.7%가 높은데 이렇게 투표율이 높을 때는 유권자들이 뭔가 본인이 아주 심각하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게 있다는 뜻이고 또 하나는 이게 분열의 정치구나. 분열의 정치일 때는 한쪽으로 빠른 속도로 쏠리는데 지금 그 쏠림은 이해하기 어려운 속도 그리고 이해하기 어려운 분석하기 아주 힘든 정도로 공화당에 쏠리고 있습니다. 유권자의 마음에 많이 달린 겁니다. 정책도 정책이지만 그 정책을 유권자에게 어떻게 딜리버리 하느냐에 따라서 유권자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무드 자체는 뭐 여름부터 뭐 낙태나 총기 규제에서부터 지금 경제, 인플레이션, 또 범죄, 이민으로 옮겨온 것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의사당 폭동 청문회도 주말에 이제 그 얘기도 전해드려야 되겠네요. 주말에 새로 나온 게 있지만 청문회도 대체적으로 6월달, 7월달 낙태에 대해서 연방대법원이 이걸 전국적으로 허용하던 것을 어렵게 만든 판결한 그 즈음이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런 것도 없어졌고 하다가 다시 역시 항상 사람들을 붙잡고 있는 것은 경제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민과 또 이 범죄 이거는 오랜 문제이긴 했지만 그동안은 뭐 예를 들어 방송에 날마다 탑으로 나간다든가 왜냐하면 원래 안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문의 일면에 탑으로 나간다든가 그런 일이 늘 지속되진 않았는데 이번에는 그게 지속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있기 전에 그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말에 그 의사당 그 폭동사건 조사위원회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소환장을 이제 지난번에 결정을 했고 소환장을 제대로 보내서 11월 4일까지 모든 서류를 제출하고 11월 14일에 출두해서 증언을 해라. 우리는 당신이 1월 6일 의사당 폭동사건 한가운데 맨 앞에 있었다는 증거가 차고도 넘친다 하는 소환장 발부까지 끝냈습니다. 그거 전해드리고요. 그런데 그것도 별로 중간선거에 영향을 안 미치는 겁니다. 물가 상승률이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나 꽉 단단하게 잡고 있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과 더불어서 지역에 따라서는 이런 그것도 뭐 경제와 연관이 되겠죠.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바로 앞에 무슨 홈리스 피플들이 텐트를 치고 있는데 그 시의 조례라든가 법에 따라서 어떻게 신고를 해도 그대로 있으라고 하면 손님들이 들어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역에 따라서는 홈리스 피플 그에 따른 범죄에 포커스를 두는 것도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전해드리겠는데 이게 이제 꼭 오레곤주인데 오레곤주 포틀랜드 하면은 미국에서 가장 진보적인 곳이고 그리고 무슨 뭐 세계에서 어떤 기후변화 회의가 있다 하면은 너무나 진보적인 그 진보적을 넘어서 과격한 젊은이들이 그 폭력적인 시위도 많이 하는 곳이잖아요. 그곳의 선거와 다른 로스앤젤레스 지역도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왜 어려운가? 이제 경제를 제외하고 폭력적인 이런 그 범죄, 홈리스에 있어서는 이 내용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어떠냐면 제가 이것은 오레고니안이라든가 많은 그 현지의 뉴스를 종합을 해서 전해드리는 건데 이게 이제 미국의 지금 민주당이 얼마나 어려운가 민주당이 어렵다고 뭐 다 민주당원도 아니신데 걱정하시라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지금 미국의 사회적인 분위기가 흘러가는 것을 오늘의 미국에서 함께 보시는 게 좋겠다 하는 뜻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레곤주의 특히 이제 주지사에서 오레곤주는요, 로널드 레이건 그 이후에 공화당 주지사를 선출한 적이 없는 주입니다. 40년 넘었어요. 그런데 지금 공화당의 후보가 민주당 후보에 비해서 오차범위 안에서 약간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보적인 주에서 왜 그러는가? 오레곤주에서 가장 이제 큰 도시가 한국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 포틀랜드 아니겠어요? 그곳에서 시위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블랙 라이브스 매러였을 때 시위가 있었고 극단적인 시위대들이 막 경찰국을 가서 부수기도 하고 경찰들이 그 흑인들을 괴롭힌다면서 경찰 기금을 없애야지 된다고 하고 실제로 없애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것도 있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 홈리스 피플에 대해서 이건 다 민주당 책임이다. 이렇게 선거 캠페인을 하는
공화당의 광고가 굉장히 유권자들에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물론 오레곤주의 민주당 유권자들은 그렇지 않겠죠. 그러면 그 이면을 또 이해하고 있기도 하고 공화당의 선거 광고가 100% 맞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것도 알고 있을 테니까. 그러나 부분적으로 전혀 맞는 부분이 없는 것도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이 오레곤주의 공화당의 주지사 후보가 크리스틴 드라잔이라는 후보입니다. 포틀랜드의 공화당 하원의 지도부로 일을 했었고요. 그 선거 광고를 보면은 좀 무섭기는 하던데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여자 후보예요. 포틀랜드 홈리스 피플에게 칼에 찔린 이야기로. 그때 경찰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죽었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경찰 기금을 없애자고 이게 현재의 민주당인 케이트 브라운과 민주당 후보인 티나 코넥 후보가 하는 일이다. 민주당 후보는 민주당 주지사는 더 이상 나오지 않고 티나 코텍도 오레곤주의 하원에서 그 하원 의장직까지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하원의 최고, 공화당 하원의 최고가 지금 주지사에서 맞붙어서 선거를 하는 건데 민주당의 후보가 현 주지사와 현재 민주당 후보가 범죄자를 석방하고 오레곤 주민을 위험에 빠뜨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민주당에서는 그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고 설령 부분적으로 사실이라 할지라도 다른 아주 중요한 원초적인 이슈가 나는 민주당이다 해서 민주당에 찍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어느 지역이나 무당파가 있습니다. 무당파가 어떤 이슈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어떻게 그들에게 후보가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선거 결과가 상당히 달라지는데 사실은 포틀랜드주 하면은 진보의 아바타 이렇게 불리잖아요. 뭐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비해서 자그만치 뭐 16%포인트 차이로 이긴 곳이기도 하는데 그런데 지금은 공화당이 이 그 포틀랜드가 있는 오레곤주에서 민주당의 후보보다 약간 앞서간다는 겁니다. 레이건 이후에 첫 번째 공화당 주지사가 오레곤주에서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또 하나는 표가 갈리면 안 되잖아요. 무소속으로 또 한 사람이 나왔는데 무소속으로 나온 사람이 민주당에서 경선에 나가면 질 것 같으니까 무소속에서 나온 사람이 15년 동안 민주당이었던 사람입니다. 민주당이었던 사람인데 베시 존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주의회에서 15년 동안 꼭 조 맨슨 연방 그 민주당 상원 의원과 똑같았어요. 조 맨슨이 민주당이기는 한데 그런데 공화당과 뜻을 같이 할 때가 많잖아요. 기후변화 같은 이슈에서. 지금 이 베시 존슨이라는 무소속 후보도 낙태 권리는 지지하지만 환경 규제에는 반대하거든요. 이런 면이 있어서 그가 민주당 후보를 깎아먹는 거죠. 다른 이슈가 비슷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 그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홈리스 피플, 폭력, 범죄 이런 것이 이제 마약으로 연결되고 민주당의 정책은 위험한 정책이야 라고 하니까 지금 홈리스도 너무 많고 하니까 브라운 그 주지사가 오레곤에서 가장 인기가 없는 주지사에 속하고 있잖아요. 해서 이 포틀랜드를 포함해서 지금 로스앤젤레스, 샌디에고 또 어디가 있나요? 이 서부 지역의 해안 도시에는 거의 이 홈리스 피플이 너무 많이 증가해서 포틀랜드도요. 로스앤젤레스는 몇만 명인데 그나마 하긴 인구 대비하면요. 포틀랜드를 포함한 그 멀티노마 카운티의 노숙자가 2019년에서 2022년 사이에 30%가 늘어나서 지금 5,200명이랍니다. 물론 이 지역은 팬데믹 등등으로 주택값이 너무 올라서 갑자기 그 홈리스 피플이 된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어떤 이유든지 딱 홈리스 피플들이 우리 주변에 와서 텐트를 치고 있으면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길 막히죠. 냄새 나죠. 쓰레기가 많죠. 그리고 중독자들이 있고 위험하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포틀랜드 시장이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 참 연민의 정을 느낀다. 이런 얘기하는 것을 어디까지는 그 무소속 무당파들도 쫓아갔는데 그래도 이건 너무하지. 당장 내가 피해를 보게 생기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는 겁니다. 그 로컬 민주당이 막 경찰 기금 줄이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공화당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또 부분적으로 맞는 부분도 있고 이런 걸 보면은
포틀랜드에 살고 계셨던 분들 많으시잖아요. 로스앤젤레스에 사시다가 뭐 은퇴하실 때가 되면은 집값이 아무래도 조금 싸고 뭐 나무도 많고 이러니까 그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수십 년 동안 너무나 안전했었던 그랬던 그 포틀랜드가 그랬던 도시가 지금 이렇게 홈리스 피플로 가득 차니까 어떤 사람들은 조지 플로이드를 위해서 평화적인 시위 이걸 많이 지지를 하죠. 백인 경관에 의해서 9분이나 목이 졸려서 숨졌었으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 무정부주의자들 안티파들이 막 들어가서 시위를 주도하면서 경찰과 충돌하고 여기저기서 불나고 사람들이 숨지고 게다가 되고 당시에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거기에 또 방위군까지 보냈잖아요. 방위군이 보내서 그 문제가 더 심각하게 딱 격돌했죠. 그러니까 지금 북쪽으로는 시애틀부터 남쪽으로 쭉 뭐 어디 뭐 산타모니카 뭐 로스앤젤레스 다 거쳐서 샌디에고에 이르는 서부 해안 민주당 도시가 안고 있는 문제가 이런 문제들인데 이런 모든 많은 문제들을 지금 오레곤에서는 주지사가 공화당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지역 뭐 시의원, 시장, 뭐 카운티 슈퍼바이저 이런 많은 선거에서도 민주당의 진보 정책에 대해서 너무 나이브하다. 너무 연민의 정이 많다. 그거 뭐야 도대체 살고 봐야지.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이 지금 서부 해안까지 그 정치적인 그 사회적인 분위기가 꽉 차서 들어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뭘 전해드릴까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그 새로운 그 변이에 관한 오미크론 변이에 관한 백신 접종 그 받으신 분들 얼마나 되세요? 많이 모르고 계시는 것도 있고 지금 백신 접종률이 별로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계속 위험할 수도 있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도 많은 분들이 별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 바이든 행정부에서 딜레마에 그 빠졌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그 하고 있습니다. 지난 봄 이후에 미국에서 이 그 코비드 19의 확진자는 하루에 38,000명으로 그다지 많지는 않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겨울이 되면은 많아진다고 하니까 그리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그 오미크론 BA5의 경우가 전체 코비드 19 감염의 65%로 줄어들었고 그리고 듣도 보지도 못했던 새로운 이름들이 뭐 BQ 뭐 .1, BQ .1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릴 때 11%라고 했는데 지금 16%로 5%포인트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데이트된 백신이 이렇게 그 변이에도 견딜 수 있는 것들이 나온 지 7주일인데 별로 많은 분들이 접종하지 않으셨어요. 1940만 명만 접종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별로 알지도 못하고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 회사에서는 다 접종했습니다. 독감 접종과 함께 유럽에는 이미 확산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할러데이가 되고 있잖아요. 뭐 땡스기빙 데이도 있고 그 뒤에 크리스마스도 있고 뉴 이어스 데이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경우 사람들이 모이니까 또 추우니까 또 그 실내에 들어가고 하니까 그렇다 해서 넘버 1, 2, 3를 얘기를 합니다.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하기 굉장히 힘든 일들인데 부스터샷 맞아라 하는 것, 아이들도 그 백신 그 접종을 시키는 것, 뭐 지금 뭐 5살까지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이 드신 환자분들이 그 항바이러스 그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그 팍스로비드 이것도 홍보가 지금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코비드 19에 걸렸다 하면 무조건 버티지 마시고 이렇게 치료를 받는 것을 홍보를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이 이제 너무 오래돼서 별로 듣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리고 테스트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되세요? 저는 지난 주말에 테스트를 했거든요. 겨울이고 또 제가 요즘에 일을 많이 하는지 목이 자꾸 기침 나고 해서 테스트 해봤더니 저는 음성이던데 가끔 컨디션이 그 안 좋을 때는 여러분들 테스트도 하시라고 이게 아주 습관적으로 가지고 있어야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언론에서도 캠페인을 잘 안 하니까 너무 비슷한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사람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서 겨울이 오기 전에 할로윈이 이번 주말 아닌가요? 오늘이 며칠이죠? 24일이니까 맞네요. 네, 맞네요. 그래서 겨울이 오기 전에 이제 이런 것을 더욱 홍보해야 된다 하는 게 있고요. 학자금 탕감에 대해서 여기 이제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제가 금요일에 아침에 여러분들께 방송했을 때 이 정도가 오면은 어떤 전문가가 얘기하기를 다시 여기서 그 학자금 탕감을 중지시킨다면은 재채기 이미 밖으로 나와버린 재채기를 코안으로 다시 밀어넣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금요일 오후에 항소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렸냐면 최종적인 이것이 우연이냐 아니냐 하는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시행을 중지해라라는 판결이 내렸습니다. 그게 이제 보수적인 주에서 6개 주에서 왜 의회의 허락도 없이 대통령이 이런 걸 하느냐. 우리도 그런 융자기관에 투자를 하고 하는 사람들로서 그 정부가 주정부가 손에다 탕감을 해주면 이렇게 고소를 했잖아요. 최종적인 확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중지해라. 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백악관에서 대변인이 다시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최종적으로는 백악관은 이게 이제 그 합헌으로 판결을 받는다는 것으로 믿고 이미 금요일에 2,200만 명 이상 전체적으로 혜택받는 사람이 4,300만 명인데 반이 넘는 2,200만 명 이상이 신청을 했고 계속 신청을 하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청을 해서 당장은 이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금방 돈을 뭐 탕감받는다던가 이런 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런 때는 이런 때일수록 미리 해놓는 게 나은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여러 그 조건절에 따라서 짐작하시는 그대로고요. 여전히 studentaid.gov를 통해서 이제 1인당 $10,000 내지 최대 $20,000까지 삭감 받으시려면은 여러분들 신청을 하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아니면 또 뭐 1월 1일부터 그 문제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오늘과 내일 백악관에서 정부 측에서 교육부에서 이 항소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또 제출해야지 되는 서류가 있답니다. 그 다음에 또 결정이 되는데 그 전에는 모든 해당되시는 분들은 일단 5분도 안 걸린대요. studentaid.gov에 들어가셔서 뭐 이름 적고 뭐 적고 첨부해야 되는 서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하시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제 이 문제가 언제 완전하게 그 마무리될까 이건 알 수 없지만 공화당에서 굉장히 그 반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테드 크루스 텍사스의 그 연방 상원의원 같은 경우는 게으름뱅이를 위한 거다. 아니 왜 자기가 돈을 꿨으면 열심히 일해서 갚아야지. 그런데 모든 사정이 그렇게 쉽게 되는 일은 없잖아요. 테드 크루스처럼 먹고 살만한 사람들 또 조지아주의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처럼 먹고 살만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사실은 조지아주의 마조리 테일러 그린 같은 사람은 $10,000 돈 많이 못 버는 사람 그리고 최고 $20,000까지 삭감하는 것에 그렇게 난리치지만 본인은 그것에 100배 이상이 될 것 같은데요. $10,000 이상 받은 것 같은데요. 경기부양책으로 $10,000 이상 자신의 사업체에 탕감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돈 자체가 경기부양책 그쪽에서 일단 나오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신청하실 수 있는 건 신청하시고요. 잠시 뒤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서 지금까지 전략적으로 우크라이나가 왜 이겼는가 이걸 이렇게 들여다보면은요. 그렇게 살면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게 맞지라고도 수긍이 되거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내일이네요. 25일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역시 또 오래된 정치인으로서 여러 가지 국제 이슈에 대해서 일을 하는데 그 대만에 가서 그 같은 이슈를 부각을 시켰고 이번에는 크로아티아에 가서 우크라이나와 크로아티아 그리고 미국 뭐 다른 사람들도 같이 갑니다. 뭐 나토 관계자들도 의회 의원 가운데서 같이 가서 우크라이나를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지원한다 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크로아티아 총리와는 공동 그 기자회견을 하고 이런 종류는 이제 처음인 거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았으면 미국의 하원 의장이 우크라이나와
또 그 크로아티아 총리들과 회담을 하는 일이 없을 것 같고요. 우크라이나가 지금보다 최종적인 결론은 모르지만 조금 더 이길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에 대해서 퇴역한 호주 장군이기도 하고 미국 합참에서도 오래 일했고 지금은 국제 그 전략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 마이크 라이언 씨가 이코노미스트에 쓴 기고문입니다. 왜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예상을 뒤엎고 이기고 있는가? 현재 조금씩 이기는 건 아니죠. 빼앗겼던 것을 그 탈환을 해오는 그건데 기본적으로는 뭐 그 작전과 혁신적인 리더십이 있다 해서 우크라이나의 군사 전력이 기본적으로 상대를 부식시키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세계를 굉장히 놀라게 했는데 어디 북부 키브를 며칠 만에 그 러시아가 접수하려고 하다가 정보력 등을 바탕으로 거긴 이제 미국과 영국의 지원이 많이 있었겠죠. 물류 같은 것을 군수품 가는 길을 차단해 버리니까 어떻게 못하고 그리고 심각하게 싸워야지 될 때는 처음에도 무기도 좀 적고 하는 그 싸워야지 될 때도 러시아 군들을 혼비백산하게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그 힘든 육체적인 전투로 러시아 군들의 도덕성도 더 약하게 하고 아무튼 전투 능력을 부식시켰다는 겁니다. 처음에 키브 북부에서 지금은 이제 동부와 남부에서 그런데 그게 우크라이나는 다른 나라와 국내에 보여줘야지 되니까 그래야 계속 지원을 하고 국내적으로 뭉치니까 그러는데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넘버 원은 어떻게 이렇게 잘하고 있는가 작전 설계와 행동으로 두 가지를 강화해야지 되는데 언제 로켓 발사를 하고 언제 뭐를 하고 공중 지원 이 우선순위를 적재적소에 하고 놀라움과 속임수도 잘 쓰고 그렇게 해서 지휘관이 너무 중요했는데 8개월 넘게 오는 동안 전략가와 작전 지휘관이 여전히 군인들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건 굉장히 드문 능력이랍니다. 그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혁신과 지휘 철학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다르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예전에 소비에트식에서 벗어나서 좀 현장 사람들에게 그 권한도 주는데 러시아는 지금도 뭐 러시아 쪽에서 막 이 위계 질서가 내려오고 하니까 또 훈련 안 받은 징집병들이 오면은 그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러한 혁신과 자율권 같은 것들이 이 러시아군을 점점 부식시키는 우크라이나의 힘이다 하는 얘기더군요. 오늘의 미국은 유한양행 뉴오리진 건강식품과 유정란 배반엽 줄기세포 화장품 전문회사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프리미엄 고기 쌈밥 전문 레스토랑 쌈, 재래식으로 직접 만든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한국 홈쇼핑 공동펀이었습니다. 아, 어디서 내일 개기일식이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밤하늘이 어디에 밤하늘이 되었건 아름답게는 보여준다고 하니까요. 미국은 아니네요. 유럽, 아시아 북부, 중동, 아시아에서는 부분 일식 그야말로 쇼인데요. 좋은 쇼를 보실 수 있겠네요. 우리는 하기는 언제나 아름다운 하늘을 갖고 있으니까요. 강혜신이었습니다.